여러분, 저 오늘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71년 살면서 처음이에요. 제 통장이요. 비었더라고요. 8,200만 원. 남편하고 평생 모은 돈.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범인이 누군지 알아요.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집 주소까지 다 압니다. 제가 직접 통장을 쥐어준 사람이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신호는 있었어요. 작은 신호들이. 근데 전 못 봤죠. 아니, 보고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외로운 사람한테는 작은 친절도 큰 빛이거든요. 그 빛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눈 감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나요? 지금 제 말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비슷한 생각 드신 분 계시지 않나요? 아, 우리 엄마도, 우리 시어머니도, 우리 이웃 할머니도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피고인 김미정, 앞으로 나오십시오. 형광등 불빛이 차갑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제 손은 계속 떨리더라고요. 71세 먹고 처음 서보는 법정. 판사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책상만 내려다봤어요. 증인, 피고인을 아십니까? 검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네. 어떤 관계셨습니까? 제 입에서 말이 안 나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요양보호사? 아니죠. 제게는 딸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딸보다 더 가까웠을지도 모르겠네요. 친딸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는데 그 사람은 일주일에 3번씩 왔으니까요. 증인?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 시선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아, 또 그 사건이구나. 늙은이가 또 당했네. 조심하지 그랬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입 밖으로 말 안 했지만 공기가 그걸 말해주더라고요. 부끄러웠습니다. 화나고 억울하고 분한데 제일 큰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어요. 내가 멍청해서, 내가 철없이 굴어서, 내 나이에 사람도 제대로 못 봐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미정을 봤습니다. 45살. 파마머리에 검정 정장 입고 앉아 있더라고요. 표정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집 올 때 짓던 그 환한 웃음은 어디 갔는지. 할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할머니, 제가 은행 다녀올게요. 편하게 쉬세요. 할머니 손 한번 잡아볼까요? 어머, 왜 이렇게 차가워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가짜였을까요, 다? 아니면 중간까지는 진심이었을까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증인, 피고인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긴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사님이 또 물어요. 경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거 하나하나 말하자면 3개월이 아니라 어쩌면 3년, 아니 3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외로웠는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매달렸는지, 왜 경고 신호를 못 받는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1948년생, 올해 78. 경상도 밀양에서 태어나서 23세 서울로 올라왔어요. 남편 따라서요. 남편 이름은 박철수.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손재주 하나는 기가 막혔던 사람이에요. 몫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작은 인테리어 회사까지 차렸죠. 우리 둘이 모은 돈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8,20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죠? 요즘 애들한테는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돈이지만 우리한테는 평생이었어요. 1970년대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때 100원 1000원 모아서
IMF 때 회사 부도나고 빚쟁이 쫓아올 때도 그 돈만은 안 건드렸어요. 순자야, 이건 우리 노후 자금이다. 절대 손 떼면 안 된다. 남편이 그랬거든요. 자식 둘 낳아 키웠습니다. 큰애가 아들 박준호, 올해 53, 작은애가 딸 박민경, 51. 둘 다 대학까지 보냈어요. 빚내서라도 우리는 못 배웠어도 너희는 배워야 한다. 그렇게 키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애들이 공부 잘해서 대학 가고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고 나니까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큰애는 수원에 살아요. 차로 1시간 거리. 작은애는 부산. 남편 따라 내려갔죠. 엄마 자주 못 가서 미안해. 엄마 애들 학원비가 장난이 아니야. 엄마 좀 이해해줘. 나도 직장 다니잖아. 다 알아요. 애들도 바쁜 거. 애들도 애들 먹고 살기 힘든 거.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가슴은 자꾸 허전해요. 2022년 5월 3일. 남편이 갔습니다. 심근경색.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어요. 119 불렀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집이 너무 조용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밤이 이렇게 긴 줄도 몰랐고요. 장례식엔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친척들, 남편 친구들, 동네 사람들. 큰애 준호도 왔고 작은애 민경이도 부산에서 올라왔죠. 근데 다들 3일장 끝나니까 가더라고요. 민경이는 엄마 괜찮아? 내가 좀 더 있을까? 그랬는데 아니다 가라. 내 시댁 눈치 보이잖니. 그렇게 보냈어요. 준호는 장례 끝나고 나서 이틀 뒤에 한 번 왔어요. 며느리 성경이하고 같이.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준호가 물었을 때 잠깐 망설였어요. 가야 하나? 근데 며느리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아,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말이구나. 성경이 표정에 다 써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떡하지? 방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애들 공부방 뺏기는 건 아니겠지. 아니다. 엄마 여기가 좋다. 그렇게 거절했죠. 준호가 정말요? 하면서 안도하는 표정 짓는 거 저도 봤어요.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가끔 전화 오죠. 엄마 건강하시죠? 응, 엄마 괜찮다. 밥은 잘 드세요? 그럼 잘 먹지. 그럼 엄마 저 바빠서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 그래라. 끊고 나면 허전해요. 통화 시간 3분도 안 돼요, 보통.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냐면요. 1층 옆집에 김옥자 언니 살아요. 저보다 3살 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죠. 30년 넘게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가끔 집 앞 평상에서 같이 앉아서 얘기해요. 순자야, 자식들 연락 자주 오나? 뭐? 가끔. 우리도 마찬가지야. 늙으면 다 똑같더라. 옥자 언니도 아들 둘 있는데 다 외국 나갔어요. 한 명은 캐나다, 한 명은 호주. 1년에 한 번 보면 다행이래요. 2층에는 젊은 부부가 살아요. 맞벌이라서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고요. 아침에 나갈 때 계단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정도. 이름도 몰라요. 3층에는 1인 가구 남자가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9개월.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하루구나 싶고 밥은 대충 때워요. 혼자 먹는데 뭐 별맛이 있나요? 라면 끓이거나 김치에 밥 말아 먹거나 가끔 옥자 언니가 반찬 갖다 주면 그거 먹고요. TV는 하루 종일 켜놨어요.
소리라도 있어야 덜 무섭거든요. 근데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틀어놓고 멍하니 보는 거죠. 밤이 제일 싫었어요. 불 끄고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나요. 남편은 지금 어디 있을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죽으면 누가 발견하지? 며칠 뒤에 냄새나서 알까? 그런 생각하다가 새벽 2, 3시에 겨우 잠들고 아침 6시면 또 눈 떠지고 악몽 꿔요. 거의 매일. 남편이 나타나서 왜 이렇게 혼자 있어? 내가 언제 가라고 했어? 그러는 꿈. 또는 제가 어디론가 계속 걸어가는데 길을 잃는 꿈.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어요. 혼자 운 거죠, 자면서. 병원은 한 달에 2번 갔어요. 고혈압 약 받으러, 무릎 주사 맞으러. 은행은 한 달에 1번. 연금 나오는 거 확인하고, 공과금 내고. 그게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외롭다는 말은 쉽게 하는데요. 진짜 외로움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가슴이 텅 빈 것 같아요. 검은 구멍이 하나 뚫린 것처럼. 누가 좀 채워줬으면 싶은데 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부담 줄 것 같고, 친구들도 다 비슷한 처지라 매일 볼 수도 없고, 그렇게 9개월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2023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별로 상관없는 날이죠, 저한테는. 근데 그날따라 더 쓸쓸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현관문 열었더니 옆집 옥자 언니네 문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아들이 보낸 건가? 부러웠어요. 우리 집 앞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날 오후 3시쯤이었나?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했더니 낯선 여자였어요. 45살쯤 돼 보이는 파마머리에 밝은 미소 짓고 있는 여자. 안녕하세요. 박순자 할머니 댁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복지센터에서 나온 요양보호사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받아보니 진짜 복지센터 이름이 적혀 있고 자격증 번호도 써 있었어요. 저희가 독거노인 어르신들 댁에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무료로요. 무료? 네.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어르신 혼자 사시면 일주일에 2~3번 방문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그래요. 처음엔 의심했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무슨 물건 팔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미정 씨가 하도 환하게 웃으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혹시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청소라든지 빨래라든지. 아니,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같이 하면 더 편하시잖아요. 그리고 말벗도 되어드리고요. 말벗. 그 단어가 꽂혔어요. 말벗? 네.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거요. 심심하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가 저보고 심심하시죠? 그런 게 얼마만인가.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2번.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 미정 씨가 왔어요. 첫날은 그냥 청소 좀 도와주고 말 몇 마디 나누고 갔어요. 할머니, 집이 참 깨끗하시네요. 뭐? 혼자 사니까 더러울 일이 없지. 그래도 관리 잘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은 진짜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있다가 갔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날 저녁에 밥맛이 나는 거예요. 누가 다녀간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둘째 날 금요일. 미정 씨가 또 왔어요. 이번엔 마트 봉투를 들고. 할머니, 제가 마트 갔다가 과일 좀 샀어요. 같이 드세요. 아이고, 이걸 왜? 아니에요. 저도 먹고 싶어서 산 거예요. 혼자 먹기 뭐하잖아요. 딸기였어요. 요즘 딸기가 얼마나 비싼데.
같이 씻어서 먹었죠. 할머니, 혹시 남편분 언제 돌아가셨어요? 작년 5월. 아이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뭐? 그렇지. 자식분들은 자주 오세요? 아니, 바쁘니까. 그렇죠. 요즘 다들 바쁘죠. 할머니 외로우시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가 저보고 외로우시겠어요? 라고 말한 게 얼마만인가. 괜찮아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그날부터 미정 씨가 좋아졌어요. 셋째 날, 넷째 날. 횟수가 늘어났어요. 할머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제가 근처 왔는데 들를게요. 그래요, 와요. 오면 뭐 대단한 거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TV 보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근데 그게 좋았어요. 집에 사람 소리가 나는 게. 할머니, 이건 뭐예요? 사진? 응, 남편하고 젊었을 때 찍은 거. 어머, 할아버지 잘생기셨네요. 그랬지, 젊었을 땐. 할머니도 예쁘세요. 여기 봐요, 이 드레스. 아이고, 옛날 얘기는. 그렇게 추억을 꺼내놓고 얘기하는 게 행복했어요. 미정 씨는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 얘기를 진짜 관심 있게 들어줬어요. 할머니, 그래서요? 그 다음엔? 할머니, 그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할머니, 근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식들도 제 얘기 들어주는 척만 하지, 진짜 관심은 없었어요. 엄마, 그 얘기 지난번에도 들었잖아.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해. 그런 식이었죠. 근데 미정 씨는 달랐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미정 씨가 안 오는 날이 더 허전했어요. 미정 씨, 오늘은 안 와요? 전화도 했죠. 할머니, 오늘 다른 어르신 댁에 가야 해서요. 내일 갈게요. 그래요. 내일 기다릴게요. 옥자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순자야,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그래요? 응.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말 안 했어요. 왠지 말하면 사라질 것 같아서 3월 중순쯤이었나? 미정 씨가 물었어요. 할머니, 병원 다니세요? 응, 한 달에 2번. 고혈압 약 받으러. 아, 그래요? 혼자 가세요? 당연하지, 혼자 가지. 힘드시겠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그런 것까지. 아니에요. 저 시간 괜찮아요. 언제 가세요? 다음 주 화요일. 그럼 제가 그날 오전에 갈게요. 같이 가요. 정말 왔어요. 병원까지 같이 가주고 진료 기다리는 동안 옆에 앉아서 얘기해주고 할머니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하시네요. 약 잘 드세요. 응, 먹고 있어. 매일 드셔야 해요. 혹시 깜빡하시면 안 돼요. 알아요. 걱정 마. 약국에서 약 받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할머니,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글쎄, 라면이나 끓일까? 라면만요? 반찬은요? 뭐? 김치 있지. 안 돼요. 제가 뭐 좀 해드릴게요. 그러고는 냉장고 열어보고 뭐가 있나 살피더니 할머니, 제가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간단한 거. 아이고, 그럴 것까지.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정말 뚝딱 만들어줬어요. 된장찌개에 계란 프라이, 김치볶음. 할머니, 드세요. 고마워요, 미정씨. 아니에요, 저도 같이 먹을게요. 같이 밥 먹었어요. 남편 죽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랑 마주보고 밥 먹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할머니, 맛있어요? 응, 맛있어. 사실 맛은 잘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려고 해서 이게 얼마만인가. 누군가랑 밥 먹는 게 그날 오후 미정 씨 보내고 나서
옥자 언니한테 갔어요. 언니, 나 요양보호사 한 명 오는데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래, 복지센터에서 오는 거? 응, 무료래. 정부 지원. 아이고, 좋겠다. 나도 신청해 볼까? 언니도 해봐. 진짜 좋아.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게 다 계획이었다는 걸. 4월, 봄이 왔어요. 미정 씨가 오는 날이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었어요. 할머니, 제가 시간이 좀 생겨서요. 더 자주 올 수 있어요. 그래요? 다른 어르신들은 괜찮아요? 네, 조정했어요. 할머니가 제일 좋거든요. 그 말에 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제일 좋다고? 자식들도 그런 말 안 하는데. 어느 날은 꽃을 사왔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카네이션이에요. 어머, 이걸 왜 사왔어요?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 5월 8일. 아이들한테 연락 왔을까 싶어서 핸드폰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미정 씨가 꽃을 사온 거예요. 미정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날 카네이션을 화병에 꽂아놓고 하루 종일 봤어요. 저녁 7시쯤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버이날인데 못 가서 죄송해요. 괜찮아, 바쁘잖아. 용돈 좀 보내드릴게요. 맛있는 거 드세요. 그래, 고맙다. 끊고 나니까 허전했어요. 용돈은 됐고 얼굴이나 보러 오지. 근데 미정 씨가 사준 꽃을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5월 중순, 미정 씨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혹시 은행 업무 불편하세요? 은행? 뭐가? 그러니까 공과금 내고 그런 거요. 직접 가시잖아요. 당연히 가야죠. 근데 힘드시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내가? 네. 저 은행 업무 익숙해요. 어르신들 자주 도와드리거든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아니야,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할머니,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심부름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은행까지 가는 게 힘드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은행 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걸어서 15분 거리인데 무릎이 아파서 중간에 쉬어야 했어요. 그럼 공과금 내는 것만 부탁할게요. 네. 통장하고 도장 주시면 제가 다녀올게요. 그렇게 처음으로 통장을 맡겼어요. 미정 씨가 은행 다녀와서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여기요. 전기세 5만 3천 원, 수도세 2만 원, 가스비 3만 8천 원 냈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이런 거 제가 해드려야죠. 그날 이후로 은행 업무는 미정 씨가 대신 해줬어요. 처음엔 공과금만 냈는데 나중엔 생활비 찾는 것도 부탁했어요. 미정 씨, 이번 달 생활비 30만 원만 찾아줄래요? 네, 알겠어요. 편했어요. 제가 직접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서서히 통장이 넘어가기 시작한 게 6월, 날씨가 더워졌어요. 에어컨 틀기도 아까워서 선풍기만 틀고 있었는데 미정 씨가 왔다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왜 에어컨 안 틀어요? 더우시잖아요. 아니, 괜찮아. 전기세 나와.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에요. 더위 먹으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나 원래 더위 잘 타는 편 아니야. 할머니, 그래도 미정 씨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나를 걱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어느 날 저녁, 미정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죄송한데요. 왜요? 제가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서요. 혹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돈?
처음으로 돈 얘기가 나왔을 때 솔직히 놀랐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50만 원이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무슨 일인데요? 아들이 학원비를 못 냈다고 연락이 와서요. 제가 이번 달 생활비를 다 써버려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요, 줄게요. 정말요? 할머니, 감사해요. 진짜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다음 날 미정 씨가 왔을 때 50만 원을 줬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괜찮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지. 할머니, 다음 달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그런데요. 다음 달이 와도 돈을 안 갚더라고요. 한 달, 두 달. 제가 먼저 얘기하기가 좀 그랬어요. 돈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면 어쩌지. 그래, 나중에 주겠지.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게 실수였죠. 7월. 또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또 죄송한데요. 또 돈이 필요해요? 네. 이번엔 100만 원이요. 정말 죄송해요. 100만 원? 그건 좀. 할머니, 제발이요. 제가 정말 급해서 그래요. 사채 쓰려다가 할머니 생각이 나서. 무슨 일인데요? 남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안 빌려주면 큰일 난대요. 목소리가 울먹이더라고요. 고민했어요. 100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근데 미정 씨가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알았어요. 줄게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그렇게 100만 원을 더 줬어요. 이제 총 150만 원. 그런데 이상한 게 그때부터 미정 씨가 오는 횟수가 줄었어요. 주 3회에서 주 2회로. 미정 씨, 요즘 바빠요? 아, 네. 다른 어르신 댁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래요. 힘들겠네. 할머니,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뭔가 이상했어요. 근데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었어요. 8월, 폭염이 계속됐어요. 미정 씨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전화는 자주 했어요. 할머니, 건강하시죠? 응, 괜찮아.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못 가고 있어요.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마음 한편으론 서운했어요. 돈은 빌려가면서 나한테는 안 오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9월 초,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추석에 내려갈게요. 그래, 올 거야? 네, 성경이랑 애들이랑 같이요. 그래, 잘 왔다. 오랜만에 아들 가족이 온다니까 기뻤어요. 청소도 하고 반찬도 미리 준비했죠. 추석 당일, 준호네 가족이 왔어요. 손주들도 컸더라고요. 할머니, 어머, 우리 준서 민서, 많이 컸네. 할머니, 세뱃돈 주세요. 그래, 그래. 용돈 줬죠. 한 명당 10만 원씩 같이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근데 준호가 물어봤어요. 엄마, 통장 정리는 하고 계세요? 통장? 네, 돈 관리요. 혹시 이상한 데 쓰시는 거 없으시죠? 아니,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요즘 노인 사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괜찮아. 조심하고 있어.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날 밤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요. 내 통장은 괜찮겠지? 다음 날 아침, 준호네 가족 보내고 나서 통장을 꺼내봤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6월이었어요. 어라, 이거 이상한데? 잔액이 줄어 있었어요. 6월에 7,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800만 원? 700만 원이 어디 갔지? 생활비 쓴 거 감안해도 이상했어요.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은 많아야 50만 원. 3개월이면 150만 원. 근데 700만 원이 줄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됐다.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한테 말했어요. 거래 내역 좀 뽑아주세요. 6월부터 지금까지. 네, 잠시만요. 내역을 받아봤어요. 6월 15일 마이너스 출금 50만 원. 6월 28일 마이너스 출금 100만 원. 7월 5일 마이너스 출금 80만 원. 7월 18일 마이너스 출금 120만 원. 8월 3일 마이너스 출금 150만 원. 8월 20일 마이너스 출금 200만 원. 합계 700만 원. 이게 뭐야? 제가 출금한 게 아니었어요. 50만 원하고 100만 원은 미정 씨한테 준 거 맞아요. 근데 나머지는 8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건 제가 모르는 돈이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창구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 돈들 누가 찾아간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봤어요. 대리인 출금으로 되어 있네요. 김미정 씨라고.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미정 씨. 미정 씨가 제 돈을 가져간 거였어요. 제 허락도 없이 은행에서 나와서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들고 온 거래 내역서를 다시 봤어요. 6월 15일 마이너스 50만 원. 6월 28일 마이너스 100만 원. 7월 5일 마이너스 80만 원. 7월 18일 마이너스 120만 원. 8월 3일 마이너스 150만 원. 8월 20일 마이너스 200만 원. 총 700만 원. 처음 2번 50만 원하고 100만 원은 미정 씨가 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건 제가 직접 준 거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뭐죠? 8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건 제가 모르는 돈이에요. 제가 찾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제가 준다고 한 적도 없어요. 이게 대체 숨이 막혔어요. 배신감보다 먼저 온 건 혼란이었어요. 설마 미정 씨가? 아니야, 뭐 이유가 있겠지. 내가 깜빡한 걸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거든요. 요즘 자꾸 깜빡해요. 밥 먹었는지, 약 먹었는지. 혹시 내가 부탁하고 잊어버린 걸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7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제가 그냥 찾아달라고 했을 리가 없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미정 씨한테. 따르릉, 따르릉. 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미정 씨. 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기, 물어볼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말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 너 내 돈 가져갔지? 이렇게 물으면 관계가 깨질 것 같고, 혹시 실수로 그런 건가? 하고 물으면 바보 같고, 할머니, 왜요? 아니, 그게, 은행 갔다 왔는데요. 네. 거래 내역을 봤더니, 좀 이상해서요. 이상하다니요? 돈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아, 그거요? 미정 씨가 너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부탁하신 거 찾아드린 거예요. 제가 부탁했나요? 네. 할머니가 생활비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근데 80만 원, 120만 원씩이나? 네, 그때그때 필요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그랬나?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할머니,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그게, 할머니, 요즘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확인했어요. 그랬나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기록해뒀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끊었어요. 근데 뭔가 찝찝했어요. 정말 제가 부탁한 걸까요? 아니면 미정 씨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확신이 안 섰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부탁했을까? 아니면 미정 씨가 몰래 가져간 걸까? 근데 미정 씨가 날 속일 리가 없잖아.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네, 엄마. 왜요? 저기 통장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통장이요? 무슨 일인데요? 돈이 많이 나갔더라고. 얼마나요? 700만 원. 뭐라고요? 700만 원? 준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그걸 어디 쓰셨어요? 그게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니요? 엄마가 쓰신 거 아니에요? 요양보호사한테 부탁한 것 같기도 하고. 요양보호사? 엄마, 요양보호사가 와요? 응, 복지센터에서 보낸 사람이. 엄마, 왜 그런 사람한테 통장을 맡기세요? 아니, 그게 편해서. 편하긴요. 엄마,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준호가 화를 냈어요. 제가 지금 올라갈게요. 당장 그 사람 연락 끊으세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 증거는 제가 찾을게요. 엄마,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김미정. 복지센터는요? 복지센터. 알겠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끊고 나니까 불안했어요. 괜히 말한 건가? 준호가 오면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미정 씨랑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날 저녁, 준호가 정말 왔어요. 엄마, 어머, 벌써 왔어? 네. 일단 통장부터 보여주세요. 준호가 통장이랑 거래 내역서를 쭉 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엄마, 이거 심각한데요. 그래. 6월부터 지금까지 700만 원. 근데 엄마가 쓰신 게 아니라고요? 처음 150만 원은 내가 빌려준 거야. 근데 나머지 550만 원은요? 그게 내가 부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 사람 전화번호 주세요. 왜?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아니, 그러지 마. 오해일 수도 있잖아. 엄마, 700만 원이 오해예요? 이게 장난인 줄 아세요? 준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놀랐어요. 준호가 저한테 이렇게 화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미안해. 아니, 제가 미안해요. 근데 엄마, 이거 분명히 해야 해요. 준호가 미정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미정 씨죠? 네, 누구세요? 저 박순자 할머니 아들 박준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긴요.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통장에서 700만 원이 나갔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아, 그거요? 할머니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찾아드린 거예요.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물론이죠. 증거 있어요? 증거요? 네, 할머니가 부탁했다는 증거요. 녹음이든 메모든. 저기, 그런 건 없는데요.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셨는데 굳이 녹음을 왜 해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죠?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할머니가 아실 텐데요. 준호가 저를 봤어요. 엄마, 정말 부탁하셨어요? 그게 말이 안 나왔어요. 정말 제가 부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 기억이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준호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김미정 씨, 일단 지금 당장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내일 말고 오늘이요.
오늘은 좀 시간이 안 되는데요. 그럼 제가 직접 가져올게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은 다른 어르신 댁에 있어서요. 주소 알려주세요. 저기 개인정보라. 그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신고합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갈게요. 끊었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믿으세요. 응, 이 사람 이상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정 씨였어요. 문을 열었더니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준호가 나섰어요. 통장이랑 도장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미정 씨가 가방에서 꺼내줬어요. 통장이랑 도장, 그리고 카드까지. 준호가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이게 전부예요? 네. 혹시 다른 거래는 없었죠? 없어요. 대출이나 카드 발급 같은 거요? 그런 거 없어요. 미정 씨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됐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네. 미정 씨가 저를 봤어요. 할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저 정말 할머니한테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일까? 준호가 말했어요. 그만 나가세요. 할머니, 저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미정 씨가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이 사람 연락 받지 마세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 증거는 제가 찾을게요. 일단 복지센터에 확인해 볼게요. 다음 날, 준호가 복지센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복지센터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미정이라는 요양보호사가 거기 소속이에요? 김미정 씨요? 잠시만요. 저희 센터에는 그런 분 안 계신데요. 네. 혹시 다른 센터 아닐까요? 준호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엄마, 이 사람 가짜예요. 뭐? 복지센터에 소속이 아니래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가짜.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가짜라니.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다시 확인했어요. 다른 복지센터에도 전화를 돌렸죠. 3군데, 4군데. 어디에도 김미정이라는 요양보호사는 없었어요. 엄마, 이 사람 명함 있어요? 응, 어디 뒀더라. 서랍을 뒤져서 명함을 찾았어요. 준호가 명함을 보더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 볼게요. 5분 후, 준호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이거 봐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사칭 여성, 독거노인 대상 금융 사기. 피해자 최소 5명, 피해액 3억 원 추정. 기사 내용을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45세 김모 씨는 복지센터 요양보호사를 사칭해 독거노인의 신뢰를 얻은 뒤 통장과 도장을 넘겨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자녀와 연락이 뜸하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제가 당한 거였어요. 완전히. 이게 진짜야? 엄마, 사진 봐요. 이 사람 맞죠? 기사에 첨부된 사진. 흐릿했지만 미정 씨가 맞았어요. 맞아. 그 순간부터 기억이 잘 안 나요.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안 쉬어졌어요. 엄마, 엄마.
준호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물 드세요. 물을 받아줬어요. 한 모금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좀 들었어요. 준호야. 네, 엄마. 내가 정말 바보 같지? 아니에요, 엄마. 나 혼자 살면서 외로워서 그 사람한테 속은 거야.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쉽게 믿었어.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 분해서, 창피해서 다 섞인 감정이었어요.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리고 돈 돌려받을게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볼게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갔어요. 평생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경찰이 물었어요. 준호가 대신 설명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보호사 사칭 사기를 당하셨어요. 아, 네. 피해 내역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래 내역서를 보여줬어요. 경찰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거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들어왔어요. 그럼 잡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피해자분께서 직접 진술을 해주셔야 해요. 경찰이 저를 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언제,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렇게 진술을 시작했어요. 2023년 2월 14일. 미정 씨가 처음 집에 온 날부터 어떻게 친해졌는지, 통장을 어떻게 맡기게 됐는지, 돈을 빌려준 경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간 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1시간 넘게 걸렸어요. 말하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진술서에 서명해 주세요. 종이에 이름을 썼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빨쭉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가 물었어요. 피의자를 찾아서 조사하겠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엄마, 힘드시죠? 응.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있을게요. 준호가 며칠 동안 우리 집에 있어줬어요. 성경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화했어요. 성경아, 미안해. 준호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평소에는 좀 차가운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일주일 후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진짜요? 네, 다른 피해자분들 제보로 찾았어요. 제 돈은요? 그게 피의자 계좌에 남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요? 200만 원 정도요. 700만 원 중에 200만 원. 나머지 500만 원은 다 써버렸대요. 그럼 나머지는 못 받는 거예요? 피의자 재산 조사에서 최대한 회수하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500만 원. 남편이랑 평생 모은 돈. 그중 50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준호가 옆에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메꿔드릴게요. 아니야, 내 돈으로 어떻게 해. 엄마, 제가 아들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긴요. 제가 더 자주 와야 했는데. 준호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미정 씨한테 그렇게 의지했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외로웠으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 제 삶에 큰 구멍이 생겼어요. 자식들이 채워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들도 바빴어요. 그 구멍에 미정 씨가 쏙 들어왔던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있는 눈빛.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는 그 한마디에 전 무너졌던 거예요. 그게 가짜인 줄도 모르고,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있었으니까요. 너무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점점 오는 횟수가 줄었고, 통장 거래 내역이 이상했고, 다 알았어요. 어렴풋이. 근데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진실을. 외로움이 너무 컸거든요. 가짜 친절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약한 마음, 외로움. 그게 저를 속인 거예요. 미정 씨가 아니라 제 외로움이. 한 달이 지났어요. 경찰 조사가 계속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한 번 더 나오실 수 있으세요? 왜요?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있어서요. 준호랑 같이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이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할머니,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사진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누구예요? 김미정의 공범입니다. 공범? 네, 이 사람이 처음에 어르신들 정보를 빼내서 김미정한테 넘겨줬어요. 정보를? 네. 독거노인 명단, 주소, 자녀 연락처, 재산 상황까지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어요? 복지센터 직원이었습니다. 진짜로요. 뭐라고요? 김미정의 남편이에요. 복지센터에서 일하면서 어르신들 정보를 빼돌렸던 거죠. 머리가 멍해졌어요. 복지센터 직원이 공범이었다니. 그러니까 제 정보도 그 사람이. 네, 맞습니다. 할머니 주소, 자녀 연락처, 통장 잔액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그 사람들 다른 피해자도 있어요? 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가 8명입니다. 8명이나요? 네. 할머니 말고도 7명이 더 계세요. 피해액은 총 3억 원 정도 됩니다. 3억 원. 8명의 노인이 평생 모은 돈. 다 털린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저처럼 당한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다들 독거노인이시고 외로우신 분들이었어요. 경찰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분들이 피해자 명단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명단을 봤어요. 김옥자 78세, 이영애 75세, 최순희 80세, 옥자 언니, 옆집 옥자 언니 이름이 있었어요. 할머니 옆집 분 맞으시죠? 네. 언니도 당했어요? 네. 김옥자 씨도 피해자입니다. 피해 900만 원.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옥자 언니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조심하자고 말했는데 둘 다 당했어요. 언니한테 가봐야겠어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바로 옥자 언니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 순자야. 문이 열렸어요. 옥자 언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순자야. 언니 나도 들었어. 뭘? 미정 씨 얘기. 옥자 언니가 주저앉았어요. 나 900만 원 날렸어. 나도 700만 원. 둘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한참 후에 옥자 언니가 말했어요. 나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나도 자식들한테 혼났어. 엄마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냐고. 우리 준호도 그랬어. 근데 순자야. 응, 우리가 바보여서 당한 게 아니야. 옥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외로워서 당한 거야.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맞아. 그 사람이 처음 왔을 때 기억나?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줬는지. 응, 우리한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그러게. 그래서 속은 거야. 외로움에. 둘이 한참을 울었어요. 70대 할머니 둘이서 서로 손잡고 울었어요. 준호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할머니들, 이거 아세요? 뭔데? 다른 피해자분들이랑 모임 만들자고 하던데요. 모임? 네, 같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서로 위로하는 모임이요. 우리가? 네, 경찰이 연락처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옥자 언니가 저를 봤어요. 순자야, 해볼까? 응, 그렇게 시작됐어요. 일주일 후, 피해자 8명이 다 모였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났죠. 다들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색했어요. 처음엔. 근데 한 분이 말문을 열었어요. 저, 이영이라고 합니다. 75살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00만 원 당했어요. 남편 죽고 나서 혼자 살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딸처럼 잘해줬어요. 영희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그랬어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최순이에요. 80살. 1000만 원 날렸어요. 저는 박순자. 78살. 700만 원입니다. 하나씩 자기소개를 했어요. 다들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혼자 살고, 외롭고, 미정 씨가 와서 잘해줬고, 믿었고, 당했고, 모두가 울었어요. 우리, 바보 같죠? 영희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믿었잖아요. 외로웠으니까요. 외로움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조금씩 용기가 났어요. 우리 같이 법정에 섭시다. 제가 제안했어요. 그 사람한테 제대로 벌 받게 만들어요. 할 수 있을까요? 해봅시다. 우리 8명이 힘을 합치면. 그렇게 결정됐어요. 피해자 모임. 이름은 혼자가 아니에요 모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3개월 후 재판날이 왔어요. 법정에 피해자 8명이 다 모였어요. 준호도 왔고 다른 분들 자녀들도 왔어요. 피고인석에 김미정이 앉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남편도 앉아 있었어요. 복지센터 직원이었던 그 남자. 둘 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피고인 김미정, 이종수,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님이 말했어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독거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아 신뢰를 얻은 뒤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는 8명, 피해액은 3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 김미정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입니다. 차용증도 있습니다. 그 차용증은 위조된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필적 감정 결과가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됐어요. 제 차례가 왔어요. 증인석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증인, 피고인을 아십니까? 네. 어떤 관계셨습니까? 요양보호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이 있습니까? 네. 처음엔 50만 원, 그 다음엔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제 허락 없이 550만 원이 더 인출됐습니다. 피고인이 가져간 건가요? 네. 확신하십니까? 네. 은행 거래 내역에 대리인 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님이 물었어요. 증인께서는 왜 피고인을 믿으셨습니까? 외로웠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오고, 그때 미정 씨가 와서 잘해줬어요. 어떻게요? 말을 들어줬어요. 제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던 얘기를요. 눈물이 났어요. 밥도 같이 먹어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딸처럼, 딸처럼 대해줬어요. 그래서 믿으신 건가요? 네. 그 사람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피고인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인, 혹시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가 있으시니 자주 깜빡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증인께서 직접 찾아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은행 거래 내역이 증거입니다. 제가 찾으러 간 기록은 없어요. 그래도 대리인 출금은 증인께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처음 2번만 허락했습니다. 나머지는 몰래 가져간 거예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말이 막혔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다른 피해자분이 손을 들었어요. 영희 할머니였어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판사님이 허락했어요. 영희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어요. 저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처음엔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나중엔 제 허락 없이 계속 가져갔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은행에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혼자 가서 제 도장을 찍고 돈을 찾아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검사님이 CCTV 영상을 제출했어요. 화면에 미정 씨가 나왔어요. 은행 창구에서 도장을 찍고 돈을 받아가는 모습. 혼자였어요. 할머니는 옆에 없었어요. 이 영상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검사님이 물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돈을 인출한 증거입니다. 재판정이 웅성거렸어요. 김미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거죠. 판사님이 말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김미정이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노인들을 속여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김미정이 우리를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심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잡혀서 우는 건지, 진짜 후회해서 우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판결은 1달 후에 나온대요. 법정에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준호가 부축해줬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그래. 네. 용기 내서 증언하신 거 대단하세요. 밖에서 다른 피해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 씨, 다들 우리 잘했죠? 네, 잘했어요. 서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끝난 건가요? 영희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 안 당하게 해야죠. 어떻게요? 알리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요. 그렇게 결심했어요. 침묵하지 않기로. 1달이 지났어요. 판결일. 다시 법정에 모였어요. 이번엔 기자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카메라가 여기저기서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노인 대상 사기 사건 판결. 피해자 8명, 3억 피해.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미정, 이종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외로움과 신뢰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이에 피고인 김미정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종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배상 명령 피해액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 망치가 내려쳤어요. 끝났어요. 재판이. 김미정이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손에 수갑을 찬 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엄마, 이겼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할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당황했어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영희 할머니가 나섰어요. 저희는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부끄럽습니다. 네. 이렇게 당한 게 부끄러워요. 나이 먹고도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본 게. 하지만 영희 할머니 목소리가 커졌어요.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외로운 게 죄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믿고 싶었던 게 잘못인가요? 기자들이 받아 적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심이요. 관심? 네.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좀 더 관심 가져주세요.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됩니다. 영희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것만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속지 않았을 거예요. 다들 숙연해졌어요. 그날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독거노인 타깃 사기범 징역 5년. 피해자들 외로움이 죄는 아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할머니들 너무 안쓰럽다. 우리 부모님도 조심해야겠다. 요양보호사 사칭이라니 너무 나쁘다. 근데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 쉽게 믿은 거 아닌가. 돈 관리는 자식들이 했어야지. 조심성이 없었던 것도 문제. 그 댓글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진짜 외로움이 뭔지. 가족이 있어도 혼자인 게 어떤 건지. 한 달 후 배상금 200만 원을 받았어요. 700만 원 중 200만 원.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했어요. 김미정이 다 써버렸대요. 엄마, 제가 나머지 500만 원 드릴게요. 준호가 말했어요. 아니야, 됐어. 왜요? 그 돈은 이미 사라진 돈이야. 하지만 괜찮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 뭐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피해자 모임은 계속됐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얘기를 나눴어요. 서로 안부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새로운 사기 수법은 없는지 정보를 공유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약속했어요. 다시는 혼자 결정하지 않기. 중요한 일은 꼭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의하기. 돈 얘기 나오면 일단 의심하기. 간단한 약속이었지만 중요했어요.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짜 복지센터요. 할머니, 저희가 어르신들 위해서 예방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강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네.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다른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고민했어요. 부끄러운 일인데 다시 꺼내야 하나. 근데 영희 할머니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할게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경로당, 복지관, 마을회관.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떨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게. 근데 할 때마다 느꼈어요. 이게 필요한 일이구나.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적 있었어요. 우리 친구도 당할 뻔했어요. 조심해야겠네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6개월 후,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할머니, 그때 일 이후로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제일 큰 변화예요. 구체적으로요?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분들이 이제 제 친구가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요.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자식들이랑도 더 자주 연락해요. 아드님이요? 네. 준호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해요. 가끔은 직접 와서 밥도 같이 먹고요. 사건이 계기가 됐네요. 그렇죠. 나쁜 일이었지만 좋은 변화도 있었어요. 다른 어르신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외로워도 괜찮아요. 네. 외로운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외로울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주변에 말하세요.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 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조심하세요. 너무 친절한 사람, 너무 잘해주는 사람, 의심해 보세요. 특히 돈 얘기 나오면요. 좋은 말씀이네요. 마지막으로 통장은 절대 남한테 맡기지 마세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요. 인터뷰 기사가 나갔어요. 외로움이 죄는 아니다. 마이너스 사기 피해 할머니의 당부. 댓글이 달렸어요. 할머니 대단하시다.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한테 보여드려야겠어요. 뿌듯했어요. 결말 마이너스 남은 날들. 1년이 지났어요. 2024년 9월. 계절이 또 바뀌었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가을이에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밥,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혼자 먹는 아침이지만 이제는 덜 외로워요.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영희 할머니랑 순이 할머니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피해자 모임 멤버들이에요. 이제는 그냥 친구예요. 아침 먹고 설거지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아침 드셨어요? 응, 지금 먹었어. 뭐 드셨어요? 김치찌개. 또요? 엄마,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반찬 좀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민서도 데리고 갈게요. 민서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우리 민서가? 네. 할머니가 TV 나온 거 봤대요. 자랑스럽대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1층 평상에 옥자 언니가 앉아 있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언니, 순자야. 뭐해요? 그냥 바람 쐬고 있어. 나 지금 내려갈게요. 평상으로 갔어요. 옥자 언니가 웃으면서 반겼어요. 순자야, 오늘 날씨 좋지? 그러게요. 완전 가을이에요. 우리 오늘 어디 갈 거야? 네, 영희 언니네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뭐 할 건데? 그냥 수다 떨고 밥 먹고 그리고 다음 달 강연 준비도 하고요. 강연 또 해? 네, 이번엔 구청에서 요청했어요. 아이고, 우리 순자 바쁘네. 언니도 같이 가요. 함께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 그럴까? 둘이 같이 웃었어요. 오후 2시, 영희 할머니네 집에 모였어요. 피해자 모임 멤버 8명 중 6명이 왔어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다 둘러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요가 배우러 다녀요. 어머, 요가요? 네, 복지관에서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괜찮아요. 저는 손자 봐주느라 바빠요. 손주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 가끔 봐주는 거죠. 며느리가 일하니까. 다들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밝아졌어요.
웃음도 많아지고. 근데 다들 우리 정말 대단한 거 알아요? 제가 말했어요. 뭐가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일어섰잖아요. 그러게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다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봐요. 우리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영희 할머니가 말했어요. 순자 씨 말이 맞아요. 우리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도 잘 지내요. 우리, 당연하죠. 손을 맞잡았어요. 8명의 손이 다 같이 힘을 내기로 약속했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요즘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더 열심히 알려야겠어.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를 했어요. 다음 강연 주제 보이스피싱 예방법. 그때 문자가 왔어요. 민경이었어요. 부산에 사는 딸. 엄마, 다음 주에 올라갈게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좋은 눈물이었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기다릴게. 맛있는 거 해줄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환한 보름달.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앞으로도 잘 살게. 달을 보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제게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제 주변엔 준호, 민경, 옥자 언니, 영희 언니, 순이 언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마다 이 사람들을 떠올리면 돼요. 둘째,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기. 부끄러워하지 않기.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셋째, 다른 사람들 도와주기. 제가 당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 당하게 하기. 그게 제 역할이에요. 넷째, 매일 감사하기.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 오늘 날씨가 좋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친구들이 있다는 것, 자식들이 연락한다는 것, 다 감사한 일이에요. 다섯째, 후회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7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아요. 미정 씨를 믿었던 시간도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요. 남은 날들을 더 잘 살 수 있어요.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 잘 시간이에요. 침대에 누웠어요. 베개에 머리를 대니까 편안했어요. 예전처럼 악몽 꾸지 않아요. 요즘은 대신 좋은 꿈을 꿔요. 남편이 나와서 웃는 꿈, 손주들이랑 노는 꿈,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대됐어요.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다는 게, 그 날들을 채워갈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에필로그 2025년 10월 1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어요. 혼자요. 근데 외롭지 않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피해자 모임 2주년 기념일이거든요. 저녁 6시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음식은 각자 한 가지씩 가져오기로 했고요. 저는 잡채를 만들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메뉴예요. 육시 정각. 하나둘 도착했어요. 순자 씨, 어서 와요. 8명이 다 모였어요. 다들 건강해 보였어요. 웃음도 많고. 자, 건배할까요? 영희 할머니가 잔을 들었어요. 뭐로 건배할까요? 우리가 살아남은 거? 그것도 좋지만,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다시 일어선 것으로 해요. 좋아요. 잔을 부딪혔어요. 땡그랑. 건배.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순자 씨, 다음 달 강연 준비됐어요? 네, 거의요. 이번엔 보이스피싱 예방법이에요. 저도 참석해도 돼요? 당연하죠. 같이 해요. 다들 바쁘시네요. 바쁜 게 좋아요. 할 일이 있다는 거니까. 식사 후에 차를 마셨어요.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참 예쁘다. 옥자 언니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순자야,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네, 맞아요. 후회 없어? 생각해 봤어요. 후회가 있나? 당연히 있죠. 미정 씨를 안 믿었으면, 통장을 안 맡겼으면, 700만 원을 안 잃었으면, 후회투성이죠. 하지만, 후회보다 배운 게 더 많아요. 그래. 네.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배웠고, 도움 요청하는 법도 배웠고, 무엇보다, 잠깐 멈췄어요. 무엇보다, 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다 강해요. 맞아. 앞으로도 잘 살아요. 우리. 그럼요. 그날 밤, 다들 돌아가고 혼자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이 사건이 뭐였을까? 최악의 일? 맞아요. 71세에 700만 원을 잃고 사기를 당하고 법정까지 가야 했던 일. 분명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전환점이기도 했어요. 이 일이 없었으면 저는 계속 혼자 살면서 외로워했을 거예요.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혼자 감당하려고 했을 거예요. 도움 요청하는 법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달라졌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7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잘못이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외로움은 죄가 아니니까요. 누군가를 믿고 싶었던 것도 잘못이 아니니까요. 잘못은 속인 사람에게 있어요.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데 1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해줄 수 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외로워도 괜찮아요. 도움 요청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혹시 우리 이웃 할머니도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주변 어르신들께 관심을 가져주세요.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그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둘째, 외로움을 인정하세요. 외로운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외로울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셋째, 의심하세요. 너무 친절한 사람, 너무 잘해주는 사람, 특히 돈 얘기가 나오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넷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일은 꼭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의하세요. 통장, 도장은 절대 남한테 맡기지 마세요. 다섯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복지센터, 경찰서, 주민센터, 도움받을 곳은 많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용기 내세요. 신고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부끄러웠고 창피했어요. 하지만 용기 내서 신고했고, 법정에 섰고,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지금은 당당해요. 살아있어요. 행복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71세 할머니도 해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한 사람이라도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감사합니다. 늙은 달빛도 어둠을 비춥니다. 외로움 끝엔 함께가 있습니다. 71년 살면서 처음이에요.